자, 이제 국기법 네 번째인 납세의무의 확장 들어갑니다. 자, 우리 납세의무의 확장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납세의무의 승계, 우리 포괄적 납세의무의 승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연대 납세의무, 자, 각각에게 지금 납세의무가 주어져 있긴 한데 손잡아서 한 놈이 못 내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겠고, 자, 그런가 보충적 납세의무다라고 하는 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개털이면 나머지 부족 부분들을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들을 보충적 납세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납세의무의 승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법인이 죽었다 합병,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상속,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납세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두 가지로 합병 법인의 납세의무의 승계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때 상속받은 자를 상속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속을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두 가지가 있겠다라고 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연대 납세의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자, 우리 연대 납세의무를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기법상에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요. 법인세나 소득세법 각각의 법에서의 연대 납세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우리 회시세제 출제가 될 때는 법을 구분하지 않고 타법까지를 넘나들면서 연대 납세의무를 묻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자, 일단 우리 국기법상에서 연대 납세의무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분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공유물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연대 납세 의무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공분이라고 해서 분할로 인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겠고, 신회사의 이러한 연대 납세 의무다라고 해서 공분신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국기법상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이 국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단에서 법소부를 듣고 오셨을 텐데, 이제 타법에서 연대 납세의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같이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법인세법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각 연결 3년도의 연결 법인세에 관련해서 각 법인세 연결 법인 간의 연대 납세 의무다라고 해서 우리 연결 납세 법인이 존재하고, 그래서 연결 납세가 지금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모든 법인들을 손잡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이러한 구조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뒤에 가서 국기법상에서도 이러한 청산의 관련해서 해산법인의 경우 보충적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청산하는 법인에 법인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체납된 세금을 청산인이 먼저 이거 안 내고 나머지 분배받을 자에게 나눠줘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청산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를 나머지 지금 잘못한 자, 청산인과 그거를 많이 받아간 자산가액을 분배받은 자가 한 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그거는 국기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법인세법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야, 그러면 그 청산하는 법인 안에 있는 이러한 청산인과 자산가액 분배받은 자, 니네 둘이 손잡아서 니네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자. 그래서 지금 요 청산법인의 법인세를 이들이 각각 보충 책임을 지는 건데, 니네 둘은 손잡고 이 법인의 이러한 보충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 둘은 손잡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지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해산법인의 원천이익 수익에 대한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의 연대 납세 의무, 아시겠죠? 그래서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는 그런 해산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보충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이 안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법상에서 규정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소득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국기법과 개별세법이 만약에 경합을 벌리면 이때는 개별세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국기법은 연대납세 의무를 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소득세법상에서도 공동사업이 존재하는데 우리 공동사업을 소득세법은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개별납세를 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 지지 않고 소득세법은 개별납세를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득세법을 따라가야 되죠. 개별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그러한 공동사업 안에서도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지금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래서는 그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자 간에 뭐한다?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에 규정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제가 잠깐 설명했을 때 우리 국기법 안에서 우리 실질과세 원칙 안에 우회양도 거래가 있었고요. 우리 우회양도를 지금부터 만족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법상에서 증여 거쳐서 양도로 가더라. 그래서 증여세가 예를 들면 50, 양도세가 100, 합치면 150. 근데 만약에 증여자가 다이렉트로 양도를 했다면 이때는 200라고 하게 되면, 야, 이 경우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10년 안에 이런 양도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지금 증여세와 소득세를 합쳤더니 일반 그냥 다이렉트로 양도했다는 소득세보다 얘가 더 적더라. 너 이거 괜히 돌리치기 한 거네. 안 되겠다. 증여세 네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볼게. 라고 했던 거예요. 다만 그때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양도한 거는 증여자예요, 수중자예요. 수중자가 지금 판 겁니다. 근데 증여자가 판 걸로 지금 이렇게 돌려치기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증여자, 수중자 손잡어. 니네 손잡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지자 갑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우회 양도 시에 증여자와 수중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다라고 해서 해당 내용은 양도소득세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거고요. 자, 우리 상증세법상에서는 자, 우리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 상속인들 간에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받아간 놈들이 그 돈 다 받아갔을 거야. 야, 그럼 니네 손잡아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자. 너무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증여세법에서도 증여세법은 무조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건 아니고요.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되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지세법에서는 뭐 우리가 인지세법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건을 작성했다면 이때는 그 인지 때 누가 책임져야 돼? 둘이 손잡어. 둘이 같이 책임져. 그러니까 둘 다가 소송의 원고다라고 하게 되면 둘이 같이 지금 인지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국기법상에서의 연대납세 의무를 주 포인트로 보시게 될 것이고 공분신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자, 우리 소득세법상에서 공동사업의 경우 이때 개별납세 의무를 절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러한 국기법과 소득세법이 충돌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득세법을 일단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세법상의 공유물 공동사업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자 간의 개별납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공분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충적 납세 의무다라고 해서 자, 보충적 납세 의무는 결론은 청출법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2차 납세 의무다라고 해서 이 안에 청출법사라고 하는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일단 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 본래 납세 의무자가 개털이면 나머지 부족 부분을 보충 책임을 져라. 청산인의 2차 납세 의무와 출자자 2차 납세 의무, 법인의 2차 납세 의무,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 각각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 양도담보를 설정을 해서 그 권자가 이제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금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그랬을 때는 이때 그 물건을 지고 있는 자 본래 납세 의무자로부터의 부족 세금에 대해서 보충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고요. 납세 보증인은 지가 자발적으로 부족 세금을 지가 책임지겠다고 보증선자예요. 이런 경우는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자, 보충적 납세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2차 납세 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보증인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의 포괄적 승계부터 출발합니다. 납세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원인으로 그러면 법인이라면 합병이 되겠고 개인이라고 하게 되면 상속이 되겠죠. 자, 일단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본래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납세자에게 모든 납세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얘는 당사자가 그래 내가 승계할게 안 할래 의지와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모든 법적 요건이 만족이 되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별도의 어떤 처분이나 행위 없이 당연 승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가 들어간다. 자, 이를 잠깐 정리해보자면 납세의무의 승계는 떠안는다는 개념인 거고요. 합병과 상속이 있다. 그래서 합병은 합병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거요. 합병하려면요. 독사 같은 회계사, 세무사, 관련된 변호사 전부 다 달려들어서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깔끔하게 다 보고 그럼 지금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까지 계산이 끝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합병한 거라면 그럼 피합병법인에 죽고 없어지는 그 합병법인에 모든 납세 의무는 합병한 네가 다 떠안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개념인 거고 대신 이제 상속에 대한 경우는 지금부터 이렇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이렇게 체납 세금에 해당하는 것들 본래 납세 의무자는 원래 피상속인이지만 나머지 이러한 상속인들이 납세 의무를 승계를 해서 책임지는 것을 상속에 의한 포괄적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얘를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합병법인에서의 납세 의무 승계는요. 원래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죽고 없어진 자. 그러니까 둘 다 죽고 없어진 자예요. 그럼 죽고 없어지는 거를 수동의 의무를 피를 갖다 붙입니다. 피합병법인이 되겠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피합병법인, 죽고 없어지는 자. 마찬가지로 상속도 피를 붙입니다. 피상속인 될까요?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좀 과한가요? 피 흘리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납세의무를 누가 승계받느냐라고 했을 때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는 합병법인이 승계를 받습니다. 자, 우리 법문상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러면은 합병을 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그러면 이럴 수 있죠.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법인으로 새로 설립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B라는 법인이 A를 품어 안았을 수도 있고 B라는 법인이 A라는 법인이랑 합쳐져서 어나더 C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라면 B가 A를 품어 안았다는 얘기인 거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B가 A랑 합쳐서 C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얘는 살아남은 법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연히 상속인이 되겠죠. 수의자까지를 포함해서 또는 자 그러한 납세의무는 얘가 맡아서 관리해요. 그럼 앞으로 얘랑 다 얘기하면 되는 거네. 이때 상속재산 관리인이 될 수 있겠다 보시겠고 자 이제 승계되는 국세 조심하실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납세의무의 승계는요 포괄적으로 다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세 채권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의무를 떠안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국세 채권이 아직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어요. 왜? 아직 법인세 신고 안 했거든. 그럼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12월 30일,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이라서 12월 31일은 지났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합병을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앞단에 해당하는 예를 10기라고 칠게요. 10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아직 신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법인세 내기는 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거라 꼭 확정이 아니더라도 성립만 된 그런 국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는 승계가 돼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갑니다. 납부할 국세뿐만 아니라 부과될 국세 등도 지금부터 전부 다 승계가 된다. 즉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다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겠고 자, 이제 세법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과될 국세, 납부할 국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성립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 이미 확정은 됐지만 아직 납부되지 않은 국세까지 되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승계돼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겠고 자, 이제 승계 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합병법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호사, 세무사, 변호사 다 달려들어서 독사 같은 인간들이 다 달려들어서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녀가 얼마가 남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라서 한 주당 얼마에 인수하는 게 맞겠다. 이미 금전적 계산이 끝난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 뭐는 지금 승계 안 하고 뭐는 승계하고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다 통으로 다 떠안는 겁니다. 한도 제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전액 승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합병은 이미 예측이 가능해요. 얼만큼이 승계가 될 거다라는 게 이미 법인세까지 계산이 다 끝나고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승계받을 재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승계가 일어난다. 다만 이제 상속은 좀 상황이 다르죠. 상속은 일단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저도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니 결국 어디까지를 책임질 거냐라고 하게 되면 상속인이 책임지는 건 맞는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져야겠죠. 그 이상이 되기는 좀 곤란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 안에서만 승계를 한다. 그래서 둘 차이가 얘는 한도가 없고 얘는 한도가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아버지가 물려준 거에서 빚도 있어. 그럼 빚은 빼고 얘기해야지. 받은 것을 조심하실 건 상속세도 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상속세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들러붙는 세금이에요. 그럼 그것 빼고 순수하게 내 통장에 꽂을 수 있는 돈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뺀다 안 뺀다? 뺀다라고 하는 거. 빼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도 존재하고 얘를 뺀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고 자, 그 정도 보시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얘기할 때 이제 방금은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근데 지금부터 특이사항을 얘기합니다. 갈게요.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안 줘도 되는 걸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머리를 쓴 거야.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을 왕창 사망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비싼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0억. 아버지 죽음을 원인으로 10억.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상속세의 파트를 만약에 학습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길 텐데 이런 거죠. 계약자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계속 납입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험금 10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만약에 보험금 10억을 아들이 탔다. 그럼 이 10억을 상속재산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보는 거예요. 조심하실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보험금 타 먹어야지?
라고 있어요. 약간 불효막심하긴 하지만 계약을 해놓고 나서 계약자가 나야, 오정아야. 그래서 오정아가 보험금을 엄청 비싼 거를 가입해가지고서 막 넣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타. 그러면 보험금을 내가 납입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타먹으면요, 얘는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중에라도 그 보험금을 내가 타먹고 싶고 상속의 이슈가 없으려면요, 그 보험금을 내가 넣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게끔, 아들이 타먹을 수 있게끔 수익자로 지정을 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을 갖다 집어넣었다. 상속재산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지금부터 법적으로는, 예를 들면 민법상으로는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네. 포괄적 승계는 아까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받은 게 없어. 아, 그럼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네. 돼요? 포괄적으로 원래는 승계가 되는 거지만 받은 재산이 없이 상속을 포기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보험 받으면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으로 지금부터 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보험금으로 타먹은 게 상속재산가액 안에 들어간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는요, 이때 네가 납세의무를 줘야 되는 겁니다. 될까요? 다시 한번, 상속 포기자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어. 그럼 그때는 포괄적 납세의무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왜?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한도가 지금 0이야. 그럼 질 수가 없겠지. 근데 지금부터 다시 한도가 살아나요. 뭐? 보험금 받은 게 있으니까. 네, 가보실게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간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상속인을,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들이 상증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까지 끊고. 왜 여기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 보험금을 넣었어. 그럼 상속재산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보험금을 넣었어. 그럼 상속재산이거든요. 그랬다면 지금부터 자, 그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런데 뉴가 붙어 있는 건 원래 없던 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도 이 조항은 있었어. 근데 보다 구체화시킨 거예요. 보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자, 가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이요. 이제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때 이제 상속인 입장에서 지금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했더니 됐어, 나 사망속 포기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사망보험을 계약을 해놨고 그랬을 때 계약자가 아버지고 계약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불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불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아들이 보험금을 타먹는 결과가 생긴 거예요. 하여 사망보험금 1억을 타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다시 얘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한도로 해서는 지금부터 이 1억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법상에서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기법에서도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는 납세의무를 승계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게 없는 규정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규정인 거라서 갑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을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지금부터 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규정인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가볼게요. 피상속인이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까지 끊고 아버지가요, 국세하고 강제징수비를 체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험금을 넣어둔 중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체납을 한 거야. 근데도 보험금을 계속 넣어. 그럼 이 보험금은 보험금 냈어야 돼, 세금 냈어야 돼? 세금 냈어야 돼요. 국가가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해당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느낌 아시겠죠? 아니, 국세 냈어야지. 그걸 갖다 보험금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떡해? 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왕창 자기 재산을 비싼 보험 가입해놓고 갖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상속인 보시면 자,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자, 이제 세법상에서는 계산 산식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보시면 상속으로 받은 보험금 중에서요, 비율을 따져볼게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 기간 중에서 국세를 체납한 일수, 그러니까 결국 그 체납한 기간 동안에 넣은 보험료는 국세가 됐어야 되는 거야. 국가에다 세금을 냈어야지. 왜 보험료 갖다 집어넣고 난리야. 그러면은 보험금 타먹은 것 중에 그 비율만큼은 국가 거지 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상속의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보고 그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를 지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피상속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에 대한 일수다라고 해서 자, 보험금 타먹은 게 1억이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1억 타먹었어요. 전체 날수가 1000일인데 국세를 체납한 일수가 100일이면 그 100일 동안에 들어간 보험금은요,
세금 냈어야 돼. 보험금 낼 일이 아닌 거야. 그럼 몇 퍼센트? 10% 정도는 일단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보험으로 봅니다. 그럼 1,0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국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고조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산식이 주어져 있고 이게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들어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태아에게 상속을 개시했다라고 할 때는 태아가 출생할 때 상속이라는 납세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애. 아, 이거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 태어나야지. 태어나야 돼. 미안해. 태어나야 되는데 어쨌건 좀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너 납세의무 승계해야 된다? 좀 그래요. 아버지 체납세금 있거든. 너 나오기만 하면 네가 체납세금 다 승계해야 돼. 이런 문제입니다.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상속인이 2명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결론은 뭐냐면 연대에서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당연한 거죠. 자,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과거나 피상속인을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연대에서 납부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지금 받은 거 범위 안에서 아버지가 냈어야 될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등등 국세 등에 해당하는 모든 체납세금을 이들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건 아버지 재산을 둘이 나눠 가져갔잖아. 야, 그럴까봐 야, 안 되겠다. 그럼 형이 다 가져가자. 동생이 조금만 가져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둘이 손잡고 둘 다 같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인 거고. 자, 뭐 이런 자들이다라는 정도는 그냥 개념 정도 챙깁니다. 수유자 내지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내지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런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법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라면 법으로 정하는 비율이다라고 해서 민법이 정해놓은 비율들이 있겠죠.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겠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상속의 경우라면 이때는 여러 명이 다 지금 같이 상속을 받아가는 경우다 보니까 자, 대표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 하여 국세 및 강제징수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 없어, 그럼 이제 지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 대표자 하나로 지정이 가능하겠다. 얘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모든 고지, 독촉 왜냐하면 자,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뭐 들어가요? 압류, 매각, 청산, 안매청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찌됐건 징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에게는 보내야 돼. 근데 상속인이 지금 누군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보냅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이 없으면요? 아, 그럼 법원에 청구해서 선임합니다.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죽었는데 누가 받아갔는지가 불분명해. 근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니라고 했더니 있으면 이제 결국 상속인은 앞으로 나오기 싫다는 거잖아요. 인정해줘야겠죠. 그런 경우라면 상속재산 관리인이랑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과정을 누군데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상속재산 관리인과 맞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가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야죠. 이자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가득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상속재산 관리인을 통해서 징수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겠다. 정도 챙겨두시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피상속인에게 했던 모든 처분 절차는요. 우리 요거 국징법에도 나왔던 겁니다. 자, 모두 상속인에게 대해서 한 것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한테 납부고지 독촉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들어갈 차례야? 압류 들어갈 차례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슬프니까 다시 고지부터 시작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느낌 아시겠죠?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속행해서 가면 되는 거지 다시 도돌이로 처음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납세의무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대 납세 의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대납세의무다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분신 세 가지고요. 우리 국기법상의 연대납세의무. 여러 명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서 각각 독립해서 전액의 납세의무를 지금부터 부담한다. 손잡어. 어쨌건 전체 금액이 될 때까지는 꼭 네 몫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책임져야 돼 라는 게 연대납세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즉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1인에게 전액을 부과해도 연대납세 의무자들이기 때문에 손잡고 그 모든 세액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격은 대신에 이제 이런 거죠. 한 명에게도 부과처분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그 한 명이 다 납부했어. 아,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연대납부문은 손을 잡았다 치지만 금액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의미인 거니까 전체 금액이 한 명이 다 납부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뭐 하거나 그건 니네 알아서 하는 것이고 민법상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전체 납부무가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연대납세 의무를 좀 여러분들이 보통 어렵게 느끼시는데 이제 민법상에 대한 개념까지가 같이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대납세 의무는 공분신 첫 번째 공유물 내지는 공동사업에 대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의 강제 징수비는 자, 공유자,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집인데요. 이 집에 대해서 종부세가 지금 부과가 돼야 되는데 공유물 모두가 같이 갖고 있는 거야. 5명이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때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개념인 거고 공동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네. 그런 것들도 같이 연대납세 의무를 자 원칙적으로는 지는 건데 다만 개별세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법 상에서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를 안 지는 거고요. 그럼 질문 들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개별세법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국기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요.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걸 각각 법별로 물어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 의무는 법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분할로 법인이 존속할 수도 있고요. 분할하고 나서 지는 죽고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럼 분할을 했는데 지가 아직 살아남아 있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분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분할 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자 지금부터 누구누구 이렇게 볼게요. 지금부터 항상 납세 의무는요. 살아남은 놈이 져요. 근데 불완전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로 쪼개진 놈도 살아남아있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로 쪼개진 놈도 살아남아있고 분할된 놈도 살아남아있고 그리고 다 같이 손잡아 연대납세 의무를 지자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뒤에 넘어가서 완전 분할이라면 지는 죽고 없어져. 지는 죽고 없어지니까 살아남은 놈들만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분할법인이 찢겨진 법인이에요. 찢겨진 법인도 살아남아 있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부터 연대납세 의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분할법인 들어오고, 자, 그렇게 새로 생겼어. 분할신설법인. 분할을 찢어서 합병을 했어. 그럼 이런 애가 생길 수도 있겠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자, 이들이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뭔 말이냐? 자, 우리가 신세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신세계가 원래는 제가 강의 때 사례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원래는 주 신세계 안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마트를 따로 똑 떼가지고서 요거를 아들한테 따로 내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신세계는 단행을 하게 됩니다. 신세계는 인적 분할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분할을 해. 분할을 했는데 신세계가 분할을 하고도 신세계는 살아있고 이마트는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신세계 안에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B사업부를 단순히 떼냅니다. 얘만 떼서 B법인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단순 분할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지금 불완전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떼냈는데 지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피 흘린 채로 반만 살아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 얘도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용어를 찢겨진 법인을 분할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그런가 하면 새로 생겼어요. 분할, 신설법인. 이렇게 지금부터 구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럴 수도 있죠. 얘는 단순 분할이고요. if, 이럴 수도 있겠지만 if 이렇다면 B법인이 지금부터 딴 놈이랑 합쳐져요. D법인이랑 합쳐져 가지고서 B가 D랑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합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손잡고 같이 연대납세 의무를 져라고 하게 되면 얘와 얘만 둘이 남았으면 둘일 거고 얘와 얘만 남았으면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지금 여러 개 B, C 사업부가 여러 개 있었는데 찢겨나가 새로 생기고 찢겨나가서 합병됐고 지도 살아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되겠습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각각에 대한 용어들을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여기에 오답 포인트 뭐가 나올 거냐면 항상 한도가 중요합니다.
한도가. 자, 지금부터 요때는요. 갑니다.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대해서까지 끊고 잘 끊을 거야 돼. 법문을. 자, 뭘로?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되죠? 그래서 우리 분할의 경우는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법인의 납세의무는 S법인, 분할신설법인, 그다음에 여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 D법인까지 이렇게 세 개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갈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 분할이라고 하는 건 얘가요 부실로 폐업해요. 죽고 없어져. 그렇게 되면 이때는 자 요렇게 해서 새로 분할 신설법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연대납세의무는 누가 질 거냐라고 할 때 얘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될까요? 얘는 죽고 없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찢겨나갔던 나머지 것들이 얘네가 지금부터 연대납세의무를 지면 되겠죠. 자 하여 B법인이나 D법인이 지금부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갑니다. 자,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분할법인이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에 납부해야 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갑니다. 한도는 똑같아.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렇죠. 그러고 간다. 뒤에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그러니까 누가 빠졌어? 분할법인이 빠졌어요. 되죠? 그래서 안에 보시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와 분할로도 존속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존속하는 건 이때는 불완전 분할이라고 하고 그 안에 세 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분할로 소멸했다면 완전 분할이라고 해서 한도는 똑같은데 두 마리만 남습니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구조 아시겠죠? 자, 법문 구조를 익숙하게 볼 수 있어야겠고. 자, 마지막 신회사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고 신회사를 설립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안에 있는 복잡한 빚잔치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것들은 법원이 파산 관제인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그래도 일자리를 가지고 앞으로 기사회생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파산 관제인들이 파산을 일단 때려주고 나서 다시 그 직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그래도 국세에 관해서는 니네들이 합쳐서 연대납세 의무를 져라. 그래서 이 신회사가 연대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갑니다. 법인이 파산 절차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분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연대납세의무의 확정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는 소위 말하면 우리 연대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봤던 겁니다. 각자에게 뭐 해야 된다? 고지서를 지금부터 보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갑니다. 연대납세의무를 할지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해서 확정함을 요건으로 성립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의 효력 발생 요건인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납세고지를 해야만 지금부터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서 납부고지를 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지금부터 각각의 이러한 납부고지가 들어갔어야 확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내용을 베이스로 출발해서 지금부터 자, 보통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 연대납세의무의 효력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어려워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확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이렇게 연대납세의무라고 하는 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납부고지서를 보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얘만 생기고 다른 애들은 안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갑니다. 소멸시효의 완성부터 출발해 볼게요. 소멸시효의 완성. 우리가 소멸시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에게 징수를 열심히 해. 과세관청아 너 긴장하고 예를 들면 5년 안에 징수 열심히 해 라고 했던 건데 과세관청이 깜빡하고 어떤 한 놈한테 납부고지 독촉 이런 걸 안 한 거야. 그러면 그때 그 한 놈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9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3억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한 명에 대한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결론은 나머지 두 놈이 여전히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6억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냐 아니면 9억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6억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갑니다. 법문이 어느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도 그 납세의무를 면한다. 즉 효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6억만 책임을 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부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다라고 해서 자 보실게요. 부가처분의 무효 취소 사유는요. 손잡어. 다 같이 의무가 있어. 그런데 이거 A는 연대납세의무 질 일이 아닌 거네. 그러면 이 경우 A는 떠났지만 여전히 의무는 어떻게 돼?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까 전체 지금 9억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실은 똑같아. 근데 A가 질 일은 아니네. 그래, 너 나와. 그럼 9억은 니네가 지는 게 맞아. 이 얘기인 거예요. 갑니다. 어느 연대 납세무자 1인에 대한 부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 납세무자에게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런가 이번에는 세 번째, 변제에 대한 구상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같이 연대 납세무자 9억을 책임져라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한 놈이 다 갚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놈이 다 갚으면 모두가 다 납세 의무가 다 없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네, 출발합니다. 이때 한 명이 전부 다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이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결국은 다 같이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들끼리는 서로 뭐 하면 돼? 나머지들끼리는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내가 다 했으니까 나한테 나머지 주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법문으로 갑니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서 부가처분할 수가 있겠고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됐다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구들이 조금 민법상의 개념까지 들어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납세 의무의 예외 규정이 다시 한번 국기법상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기와 개별세법이 댐비면 개별세법이 우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상에서는 그런 공동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납세 의무를 져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각자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지게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소득세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가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세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부가세법에서는 이때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 이때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동사업자별로 되죠? 공동사업자별로 각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각 법에 따라서 개별 납세를 얘는 개별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부가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자, 이제 보충적 납세 의무 들어갑니다. 자, 우리 보충적 납세 의무에는요. 자,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우리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납세 보증인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보충적 납세 의무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짚고 가자면 첫 번째는 부종성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 보충적 납세 의무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원래 납세 의무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보충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된 납세 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 의무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보충적 납세에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해서 만약에 주된 납세 의무자의 그러한 납세 의무 자체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종성이라고 해서 뒤에 모든 2차 납세 의무자들도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보충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된 납세 의무자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 주된 납세 의무자가 책임지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 보충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주된 납세 의무자의 재산의 강제 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라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주된 납세 의무자가 개털이라 나머지 부족 부분을 책임진다. 제가 이렇게 자주 강조했던 내용들인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청출법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2차 납세 의무자의 보충 책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청산인. 자,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다라고 해서 자, 우리 법인이 있고요. 자, 그 법인에 지금부터 이 법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청산인이 지금부터 있고요. 그 청산인이 자, 지금 다 팔았더니 예를 들면 잔산가액이 100이다. 그럼 이제 이 100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부터 자, 국세를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주주한테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징수할 금액, 국세를 징수할 금액이 8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납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안 하고 바로 그냥 배분부터 할래 라고 해서 배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채권자한테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에다가 충당을 하려다 보니 아까 100에서 지금 40을 배분을 해버리다 보니까 60밖에 없어서 자, 부족 부분이 얼마나 생겼다? 20이 생겼다.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 20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금부터 잘못한 자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것이고 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나 가만 봤더니 청산인이 세금 내고 돌려줬어야 되는 거를 세금을 안 내고 돌려줬더라.
그래서 청산인이 잘못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청산이 2차 납세무자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주주나 채권자가 너무 많이 받아간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다라고 해서 이들이 지금부터 2차 납세 의무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산인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 우리 청산법인의 우리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 지금부터 부족 부분을 누가 책임진다? 청산인과 그리고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지금부터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다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그리고 납세의무 그리고 법인의 2차 납세의무가 나올 텐데 일단은 출자자 2차 납세의무는 일단 출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부터 출자자다 법인이다라고 할 때 이때 대상은 기본적으로 누구냐면 이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입니다. 자, 다만 이번에 개정이 들어와서 이 출자자라고 하는 범위 안에 원래는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만 있었는데 과점주주 및 과점조합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출자자 얘기를 할 때는 지금부터 과점조합도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건 지금부터 출자자 2차 납세의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래 비상장 회사가 주된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상에서의 명시적으로는 국기법은 비상장 회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상장 회사 제외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비상장 회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비상장 회사가 납세 의무자인데 자,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재산이 지금부터 30억이에요. 그런데 국세 및 강제 징수비가 100억이다. 그러니까 법인의 재산으로 지금 이러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충당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강제 징수비 어차피 실비니까 금액이 크지 않을 거고 아주 쉽게는 국세가 100억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법인세 대략 한 20% 정도를 생각했을 때 이보다는 5배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법인의 소득이 아주 쉽게는 5배를 벌었기 때문에 쉽게는 법인세가 100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500억 벌었으니까 100억이 나온다. 러프하게만 생각하면 야 근데 500억 어디 갔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안에서 경영을 했던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자, 그러니 이렇게 비상장 회사를 탈탈탈 털었더니 그때 경영 책임을 져야 될 두자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때 그 두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책임사원과 그리고 과점주주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과점조합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자들은 공통적으로 앞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국세를 100억을 내야 될 때는 법인의 소득이 50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30억밖에 없다는 얘기는 운영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해서 이들이 그 부족 부분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보충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무한책임사원은 무한히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액 지금부터 70억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신 과점주주와 과점조합원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과점주주들의 이러한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기업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부터 과점주주 내지는 과점조합원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들은 자, 그들이 소위 말하면 보유하고 있던 출자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70억에 대해서 출자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소위 말하면 그 출자 비율만큼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 출자 비율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계산한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거니까.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만든 결과라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비상장 회사의 것을 누가 책임진다? 출자자가 책임진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 이제 그러면 그 비상장 회사의 이러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어떤 시점에서의 주주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다. 어떤 시점에서의 주주를 의미하는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청출법사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서 청출까지는요.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가서 법사라고 하는 건 납세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게 납세의무 성립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시점에서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얘는 어찌됐건 보충 책임입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 자체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굳이 2차 납세 의무를 지금부터 따질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징수 분류 상태 더 이상 지금 걷어갈 게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부족 부분을 출자자가 보충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테마의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법인의 2차 납세 의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이제 법인이 보충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요. 앞에 거는 법인 걸 출자자가 책임을 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법인이 보충 책임을 지는데 누구 거냐면 출자자 것을. 쉽게 말하면 출자자 것을 법인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출자자는 이렇게 갈게요. 출자자들이요. 재산이 1억이에요. 자, 근데 납부해야 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예를 들면 1억 5천이다. 자, 부족 부분이 얼마죠? 0.5, 즉 5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5천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이럴 수 있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충당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네가 보충 책임져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웠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지금부터 이 법인에 주식을 쥐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주식을 재산으로 보고 팔면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요건은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그래 그 주식이 있어. 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될까요? 매각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법인의 주식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야 법인아 어차피 네가 갖고 있는 자본 중에 얘가 지금 예를 들어 얘가 60%를 갖고 있다면 네 자본 중에 60%는 얘 거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네가 책임져 라고 던지는 게 법인의 2차 납세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5억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주된 납세 의무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출자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출자자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를 누가 책임진다? 법인이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출자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때 앞단에서 우리가 출자자가 2차 납세 의무를 질게요 라고 할 때 출자자에는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과점, 조합원.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자 이번에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출자자예요. 여기서의 출자자는 둘만 들어갑니다.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점조합원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번 25년도 회계사시험 1차에서의 오답 지문이었습니다. 요거 일단 조심하셔야겠고 이제 개정으로 과점조합원이라고 하는 게 앞단에서의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에 과점조합원이 추가로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에는 과점조합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일단 식별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주된 납세 의무자는 소위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출자자야.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법인이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법인이 이렇게 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의 주식 자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 주식이 쉽게 말하면 이 법인이 꼭 상장 비상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얘가 상장회사여도 재산인 거고 비상장회사여도 재산인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면 이때는 상장 비상장을 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얘는 하나의 재산인 거기 때문에 출자 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단에서는 출자자 2차 납세 의무는 쉽게 말하면 법인 걸 출자자가 책임져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비상장.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럼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주가 엄청 많을 텐데 삼성전자 체납세금을 주주라고 니네가 모두 다 보충 책임져야 돼.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비상장 회사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출자자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출자자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법이나 네가 지금 이 회사, 이 출자자가 지금 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출자자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라는 개념인 거라서 얘를 재산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상장 비상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되죠? 그리고 출자가액을 한도로 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말하면 이런 거죠. 왜 법인이 책임져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세관점 입장에서는 돈 될 만한 거 다 팔았어. 주식 빼고 다 팔았거든? 주식을 팔면 되잖아. 주식을 못 팔아. 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 이렇게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각 불능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능사유가 있었을 때는 아까 원칙적으로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체납액을 충당했으면 되는 거예요. 못 파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법인 안에 있는 순자산 중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60%라면 60%만큼은 얘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우리 청출법사라고 해서 마지막 3양도인의 제2차 납세 의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또 요건을 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 양도인이 있고요. 이번에는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인과 양수인이 첫 번째 특수관계자인 경우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수관계자인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도 그럼 내 친구야. 그래서 처음부터 친구랑 짰어. 라고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경우도 가능하고 꼭 특수관계여야만 하냐라고 할 때는 X예요. 특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내 친구야.
친구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때 내 친구인데 나랑 공모해서 내가 지금 세부담 않는 것들에 대해서 체납으로 다 끌려갈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랑 공모해서 얘가 나를 도와주기로 해서 내가 지금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얘한테 넘긴 거다. 사업을 전부 다 양도한 거다. 이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자,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금부터 포괄적으로 이렇게 양도합니다. 자, 그럼 이때 항상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사업과 관련된 주된 매출 채권은 주된 채권은 매출 채권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 영업 외 나머지 쉽게 말하면 사업 영업 외의 나머지 관련 사항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채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미수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이냐 부수적인 영업 활동이냐라고 하는 걸로 나눠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우리 채무를 뭐라고 얘기하죠? 매입 채무. 근데 부수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철저하게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것들도 소위 말하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범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들 제외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 자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넘겼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20억짜리를 넘기고 대가를 1억 받았어요. 갖고 있는 게 1억밖에 없겠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처음부터 짰던 거죠. 자, 이때 강제징수비와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10억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수대가 1억 받은 걸로는 얼마만큼 못 메꿔? 1억밖에는 못 메꾸는 거고 9억이 빵꾸 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20억짜리 사업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때 강제징수가 들어가서 충분히 체납세금을 지금부터 10억을 징수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게 뺏기기 싫으니까 아들한테 지금 20억짜리 1억이 넘겨버린 거야. 양수대가를 1억만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체납세금을 미처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고 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배 충당에 징수가 부족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양수인과의 관계가 꼭 특수관계자야만 하겠냐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예요. 오화 조건입니다. 특수관계거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하거나 친구랑 처음부터 짠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라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20억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받아간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충 책임을 진다. 이자가 양수자가 이차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사업의 양도는 항상 양수자가 이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냐? 아니 그러면 겁나서 이거 사업 양수 받겠어요? 양수자한테 무조건 이차 납세금을 절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양도자가 체납세금이 있었고 이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모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거나 공모한 자가 있거나 되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그 경우에만 이차 납세금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 양수도 거래는 이런 이차 납세금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생판 남이야. 사업 양수 끝났어. 그럼 이자가 지금 체납세금 있대. I don't care. 속된 말로 알바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판단해 보셔야겠고요. 자, 쭉 지금 제가 개념으로 돌렸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올 때는요. 4개, 5개의 선지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얘만 쭉 물어볼게 그러지도 않고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중구난방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로 쭉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갑니다. 이차 납세의무는 청출법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자, 청산인의 보충적 납세 의무, 출자자, 그리고 법인, 사업양수자. 자, 일단 첫 번째 청산인이 지금부터 보충적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건 자, 성립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법인이 해산해서 청산하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미납한 채 청산인이 자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 얘가 굳이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가만 보시면 부과가 되거나 납부할 인 거니까 아직 지금 부과가 되거나 납부할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납세의무가 성립은 됐는데 아직 부과가 안 됐고 또 납부가 돼야 되는 것까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청산인과 출자자가 보충 책임져야 되는 거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후 법인과 사업 양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철저하게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끊어진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법인의 강제 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의 부족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충적 납세 의무를 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이 대전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부터 보충적 납세 의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출자자가 보충 책임질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실게요. 출자자가 보충 책임을 지는 건 법인 걸 출자자가 보충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법인이 보충 책임을 지는 건 출자자 것을 법인이 보충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그때의 출자자는 개정세법이 들어오면서 살짝쿵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자자가 보충 책임을 질게라고 하는 거는 이 출자자는 세 마리가 들어오는 거죠. 무한책임사원, 가점주주, 과점조합이 들어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출자자 것을 법인이 책임질게라고 할 때 그 출자자 안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만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두 개 차이가 생기겠고요. 자, 갑니다. 이제 법인 걸 출자자가 책임질게라고 할 때 그 법인은 비상장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기법 법문에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유가증권에 상장했던 코스닥에 상장했던 간에 상장 법인 빼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비상장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재산으로 갑니다. 성립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까지는 뭐다?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법인이 보충 책임질게, 누구 거를? 출자자 것을 법인이 보충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는 납세 의무 확정 이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 기간 만료일 현재의 출자자 것을 지금부터 누가 보충 책임지는 거냐면 법인이 보충 책임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납부 기간 만료일 현재가 되는 순간 결국 납세 의무는 확정과 거의 진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납세 의무 성립인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충 책임을 전제로 가셔야 되는 거라, 출자자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출자자의 재산이라고 하는 건 갑니다. 그 법인의 발행 주식이라든지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제외한, 그거 빼고 전부 다 팔았어. 그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주식 빼고는 다 팔았어. 그럼 그 주식도 팔지 했더니 그 주식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식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출자자의 재산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이 법인 주식 빼고는 다 팔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이 법인 주식 빼고는 팔아서 보충 체납세금 충당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봤던 거야. 근데 역부족이야.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갑니다. 그럼 출자 지분을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출자 지분 또는 소유 주식에 뭐 매각, 불능 등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 되죠. 팔래야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 갑니다. 자, 팔라고 했지. 근데 안 팔려. 가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재공매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 안 팔리고요. 안 팔리니까 재공매를 했어. 근데 또 안 팔려. 공매가 뭐냐라고 하시면 우리 국징법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텐데 공개 매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입찰 방식 내지는 경매 방식 등을 통해서 어쨌건 팔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안 팔린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서 네가 사가세요라고 짝져 주는 건데, 그렇게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 희망자가 아무도 안 사가.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그 법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해서 공징법에 따른 압류 등에 따른 강제 징수가 제한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얘를 압류해서 매각해서 청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징법에는 압류 대상 자산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그러한 체납자 소유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자 소유의 국외 주식이라면 압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요, 소위 말하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이 돼. 출자 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압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외국 법인이 지금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국징법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아예 정관에요. 얘를 못 팔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이제 파는 순간 결국은 자기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나더 주주가 들어오게 되겠고, 내가 앞으로 경영하려고 하는 방향에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지금 이 주주, 이 출자자들에게 줬던 주식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매각을 못하게끔 처음부터 정관에 설정해 놓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어찌됐건 못 팔아. 상법이 인정해주는 정관의 규정 안에서 못 팔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못 팔면 어쩔 수 없네. 결국 네 회사에 이 지분이 60% 있다면 네가 그 60% 보면을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해서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할 때는 경영상의 책임 아니에요. 이 법인의 주식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범위 안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앞단가하고 달라요. 앞에 우리가 청출법사라고 할 때 그 출자자가 책임을 지는 건 출자자가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을 잘못해서야. 근데 지금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얘는 뭐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법인의 재산 자체, 주식 자체가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법인이 상장, 비상장 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지분은 의결권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오답 포인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업 양수인. 다시 한번 사업 양수인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누구와 양수인이냐. 무조건 사업 양수 양도했다고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자, 양수인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특수관계자. 또는 오와예요. 엔드 아니야. 오와. 그랬을 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되죠? 이 양수자가 이런 조건일 때 엔드 포괄적 승계. 결국 사업이 통째로 다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괄적 승계다라고 했을 때 갑니다. 앞서 제가 여기까지는 우리 납세의무 성립, 뒤는 납세의무 확정. 그럼 갑니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다라고 해서 오답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양도일 이후에 성립, 이게 오답 포인트예요. 볼게요. 아니, 양도가 되고 나서는요. 이제 양도인은 알바노. 양도 끝났어. 끝이지 뭘. 근데 지금 양도일 이전에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양도인이 체납했던 거는 원래 그 사업이 멀쩡하게 양도 안 되고 있었다면 그거 다 압류로 끌려가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던 상태인 건데 얘를 홀라당 다 팔아버리니까 얘가 지금 개털인 상태인 거네. 그러니까 반드시 양도일 이전에가 돼야 되겠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중에 뭐 확정 아시겠죠? 확정 왜? 갖고 있던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원래 체납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구조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국세와 관련해서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기본 전제가 보충적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디테일을 실어보자면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 되죠. 그래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포함이 오답입니다. 다시 한번 왜 제외한다?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건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부수적인 영업활동에 발생하는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 양도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도 제외라고 얘기하고 우리 개별세법에 들어가면 부가세법에서도 제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수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포괄 양도 조건 안에서는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자 보실게요. 사업의 양수, 양도 계약이 그 사업장 내 시설물, 비품 등 대상 목적에 따라서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 통념상 전부에 관해서 행해진 거라면 포괄승계에 인정이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잔머리를 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포괄양도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들한테 다 넘겨주긴 넘겨줄 텐데 포괄양도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6번에 나눠서 가자. 1년 동안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6번에 나누자. 2달에 한 번씩 쬐끔 남겨주고 12번을 쪼개서 넘겨줬더니 다 넘어갔어. 자 그럼 이거는 포괄양도예요? 아니에요? 많지. 6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거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들한테 조금씩 양도를 하면서 결국 모든 사업을 포괄양도한 거니까 갑니다. 부분별, 시차별,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넘어가면 그 경우는 결과적으로 포괄승계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포괄승계 요건이 만족이 된다면 특수관계자에게 포괄승계 했을 때는 그 양수자가 보충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구조하시겠죠?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장이니까 잘 챙겨두시고 다만 이런 경우는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괄승계를 전제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했어. 아 그러면 또 보충 책임지라고 하긴 좀 뭐하지? 일부 가져갔는데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일부만 승계했으면 나머지 사업이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다 넘긴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셔야겠고 자 그런가 하면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애당초 사업을 왜 양수했니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 사업이 전부 다 압류로 끌려갔어. 그래서 아버지께 경매장에 나와 있길래 아들이 다 산 거야.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양수받은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봐요. 아버지가 체납자라고 해서 아들이 꼭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경매장에서 아버지 사업 제가 다 사올게요. 라고 해서 경매장에서 그 사업을 다 사가지고 왔어. 이거는 정당하게 경매장에서
입찰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온 거네. 근데 그거를 야 근데 다 했더니 부족하거든. 야, 나머지 네가 책임져.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두 개가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포괄 책임질 필요, 2차 책임질, 보충적 납세의무 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보모법 자산 등에 의해서 강제로 이전당한 것들, 법이 이전하라고 해서 결국 이전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 까라면 까는 거니까 타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전받은 건 이걸 뭐 내가 악의적 의도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충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죠.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까지 챙겨보시고요.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된 납세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따져볼게요. 우리 청산인 등이 책임을 지는 청산인이 보충적 납세 의무자인 이 규정은요. 주된 납세의무자가 누구냐면 해산법인이에요. 해산법인 것을 누가 책임진다? 청산인이 보충 책임진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출자자가 지금부터 보충 책임을 지는 건 누구 거를? 법인 거를. 근데 그 법인이 누가 돼야 돼? 비상장 회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 및 콜사 상장 법인은 제외. 바꿔 얘기하면 얘는 비상장 회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상장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법인이 책임질게 누구 거를? 출자자 것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주된 납세의무자는 출자자가 돼야 되겠죠. 그때 아까 우리가 적어도 납세의무의 확정을 기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납세의무 확정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은 비슷한 말인데 납부기 한 만료일 현재 법문이 약간 이렇게 들어간 거는 내 탓은 아니고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납세의무 성립, 납세의무 확정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의 조심하자.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 누가 안 들어가요? 과점조합원이 안 들어가요. 왜냐고 따지지 않는다. 여기서의 과점조합원이 들어간 건 개정 여기 넣고 여기는 안 넣었어요. 뭐 뚜렷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개정 취지에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개정되지 않을까? 둘이 박자가 맞춰가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여기에는 과점조합원이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을 건드려서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오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조심히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사업 양수인 갑니다. 사업 양수인은요. 주된 납세의무자가 원래 누구야? 누가 책임졌어야 돼? 사업의 양도인이 책임졌어야 될 거를 누가 보충 책임진다? 사업의 양수인이 될까요? 이렇게 논리를 잡아가셔야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청산인 등이 책임을 지는 건데 봐요. 해산법인 걸 누가 책임지냐면 두 명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청산인이라고 되지만 사실 청산인 등 두 마리가 나와야 돼요. 잘못한 두 명. 누구냐면 청산인과 자회사를 보배받은 자 될까요? 둘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출자자가 책임진다라고 할 때 그 출자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여기까지는 납세의무 성립이에요. 그랬을 때 과점주주, 과점조합원, 무한책임 사원 아시겠죠? 이 세 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뭐 상법상에서의 이러한 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갑니다. 법인이 보충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 맞아 볼까요? 이번에 개정으로 과점조합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점조합원 자체의 개념을 묻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 과점조합원이 들어왔다라는 정도인 거니까 얘는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갑니다. 자, 지금부터 법인이 보충 책임질게라고 할 때 그 법인은 앞단에서는 법인 걸 출자자가 책임질게라고 했을 때 그 법인은 비상장 법인이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법인한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인의 주식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지금부터 재산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납세의무 확정일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상장 여부를 불문한다. 왜? 재산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업 양수인 책임질게라고 하는 건 조심하실 게 무조건 양수양도 받았다고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뭐래요? 그렇죠. 양도인과 그다음에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혹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죠. 그래서 자식이거나 친구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를 조심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가 이제 어떤 국세에 대해서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청산인과 출자자가 책임지는 건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서의 국세고요. 이 뒤는 납세의무 확정 시점의 국세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법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해석하자면 해산할 때나 잔여자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이 납부해야 될 모든 국세를 말한다. 그래서 모든 국세, 납부하거나 부과돼야 될 모든 국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출자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성립 이후의 국세. 그런가 하면 법인과 사업 양수인은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의 국세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납부기간 만료일 이후의 국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사업 양도일 이전에 뭐 확정된 국세 될까요? 이렇게 나뉘어진다. 조심할 건 요거는 또 이게 오답이 나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금부터 국세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과 관련된 국세라면 소위 말하면 사업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토지 건물을 팔았어.
우리 소득세법에 들어가 보면 내가 비록 얘를 토지와 건물을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이때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얘가 사업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이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사업과 관련된 국세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사업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도소득세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소득세법에 들어가 보면 개별세법에 들어가 보면 내가 비록 토지와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구분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임지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겠고 자 이렇게 볼게요. 둘 이상의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사업장만 승계했어요. 당연히 승계한 사업장에 대한 것만 보충 책임지는 게 맞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력을 좀 실어보자면 정확하게 내용 좀 실어보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양도자가 있는데 이 양도자가요. A라는 사업장이 있었고 B라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득세법은 이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 다 모여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갖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A 사업장에서 번 거, B 사업장에서 번 거 다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가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소득세를 내가 체납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번 것과 여기서 번 게 합쳐져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이 사업장만 넘겼다면 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세만 보충 책임지는 게 맞겠지. 그 개념인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B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업 양도를 했고요. 체납세액이 90이에요. 그럼 결국은 A 사업장과 B 사업장 전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지금 부과가 된 상태일 것이고 거기에서의 지금부터 체납세액이 90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볼게요. 소득금액이 100이고요. 소득금액이 200이에요. 그럼 더 합쳐서 300이고 자, 그 300에 대해서의 전체의 체납세액이 지금 현재 90인 거지만 지금부터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양수인이 뭐만 가져갔어? B 사업장만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의 소득 얼마? 300 중에 B 사업장 소득 얼마? 200. 그러니까 3분의 2만 책임지는 게 맞겠지. 체납세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얼마? 90에 대해 3분의 1하면 60입니다. 60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비로 안분을 한다라는 개념까지 자 그렇게 해서 60에 대해서만 주된 납세 그리고 2차 납세 뭐 이렇게 각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한도 규정이 시험에서는 또 굉장히 자주 오답 지문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청산인부터 가볼게요. 다시 한번 청산인은 해산법인의 이러한 납세물을 청산인과 자녀재산 분배받은 자가 책임을 질 텐데 다시요. 두 자가 책임을 져. 청산인과 자녀재산을 분배받은 자. 그런데 무한 책임지느냐? 아니 각각의 한도가 주어지는데 잘못한 만큼 책임져요. 그럼 청산인은 뭘 잘못했니라고 했을 때 자녀재산을 지금 세금 안 내고 분배한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배,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이 법인의 해산 절차를 담당하느라 청산인으로서 일하느라 받은 급여가 있겠지. 급여 내지는 예를 들면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범위에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임받은 금액 아웃. 그거 아니고요. 너의 잘못은 뭐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네가 분배한 재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금액 범위 안에 책임지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 돈이 어딨어. 얘는 끽해봤자 지금 예를 들면 1년치 월급 받고 일하는 정도일 텐데 어마무시한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분배나 인도받은 자라면 많이 받은 게 문제죠. 그래서 분배나 인도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거죠.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배나 인도받은 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라고 할 때 자녀 재산을 분배 인도하는 날 현재의 당연히 시가예요. 오답이 뭘까요? 장부가에. 장부가액을 할 리가 없잖아요. 시가로 가야겠지. 전부 다 지금 시대 갖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자자가 책임진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이때 출자자 다시 볼게요. 출자자가 책임져. 출자자 몇 마리? 3마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과점조합원까지 3명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무한책임사원은 무한히 책임지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한도 없이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과점주주와 과점조합원이 등장할 텐데 이때는 조심하실 건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돼야 되죠.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되죠. 얘는 제외하고요. 얘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왜 포함하고 제외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아셔야 혹시나 계산 문제 여러분 시험에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일단 과점주주라고 하는 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 합쳐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관계까지 다 합쳐. 자 그렇게 했을 때 합계가 간다. 50% 초과. 시험에서
여기서는 뭐가 오답이 나오냐면 이상이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초과니까 50 플러스 한 주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50 플러스 한 주가 돼야 될 것이고 자 그랬을 때 간다. and 그러니까 뭐가 오답이냐면 여기까지 50%를 초과한 경우라면 과점주주가 책임진다. 이게 오답이에요. 50%를 초과하면서 왜냐면 얘가 뭐냐면요. 결국 과점주주 요건을 만족하는데 이들이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를 초과하기는 했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 혹은 안에서 아예 의결권이 제한돼 있어.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대. 그럼 내 잘못은 아니네. 지금 기업이 저꼬라진 거는 아까 100억을 체납세금을 갖고 있는데 원래 500억 벌었는데 100억일 거거든요. 그 500억 어디 갔니?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and 조건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그게 오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0%만 초과라는 게 들어가 버려요. 근데 뭐가 and 조건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주 오답 지문으로 나와요. 뒤에 가서 문제 풀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고 어쨌건 얘는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법인이 책임져 라고 돼 있어요. 법인은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법인 주식 자체가 재산이야. 그러니 무한책임사원이나 내지는 지금 안에 있는 과점주주가 이 회사의 일정 부분의 주식을 쥐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쥐고 있는 것만큼의 쉽게 말하면 60% 쥐고 있어. 그러면 순자산의 60%는 내 거야 라는 소린 거네. 그러니까 그 지분 비율 상당액만큼만 차이를 지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업양수인 책임질게. 사업양수인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까지 책임지는 거냐면 원래 얘가 사업을 안 받아왔으면 이 사업 재산이 최다다 양도인 거였을 거야. 근데 얘가 뭔 문제냐면 얘를 받아온 게 문제거든. 그럼 너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니? 받아온 것만큼만 책임지면 돼. 그 받아온 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양수한 재산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받아온 것만큼 범위 안에서 안 받았으면 양도인이 다 갖고 있었을 거거든. 그러면 그거 압류해서 국가가 그거 가져갔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받아오다 보니까 이거 팔아서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이제 이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한도 규정에서 갑니다. 과점주주나 과점조합원이 지금부터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그 한도는 다시 한번 과점주주, 과점조합원은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요. 출자자가 지금부터 보충 책임질게 라고 하면 그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 무한히 과점주주와 과점조합원은 지분율만큼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그럼 지분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말로 이렇게 나와요. 발행주식 총수 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그게 지분율이지 뭘 별거 없어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것뿐이야. 다시요. 발행주식 총수 중에서 이때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을 얘기하는데 다만 이때 뭔 빼? 의결권 없는 주식 빼고 왜?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이번에 이제 한도라고 하는 거는 법인 한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요. 출자자 것을 법인이 책임져. 자 그때의 법인의 주식을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갑니다. 이때는 법인의 순자산에 대해서 그러한 출자자가 쥐고 있는 지분율만큼 그러니까 법인의 순자산을 얘기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는 거죠. 되죠? 순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과점주주 내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쥐고 있는 지분율만큼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무한책임진다. 가능 불가능?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의 이러한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이 무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이 뺀다라고 할 때는 항상 시가. 대신에 법인이 책임질게라고 할 때는 나쁘게 한 만료의 시점으로 되죠? 갑니다. 해당 곡세의 나쁘게 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 나쁘게 한 만료일, 나쁘게 한 종료일 같은 말이야. 재수없어. 그거 어쩔 수 없지. 예, 그렇게 써놨으니까. 자, 그런 개념이고 어떻건 나쁘게가 종료일, 만료일, 현재의 시가로 움직인다. 오답이 뭘까요? 장부가에.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법인을 내가 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법인 자체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데 법인은 이미 장부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넣기가 뭐가 제일 좋아? 장부 기준으로 지분율 따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뭐래? 시가. 느낌 아시겠죠? 시가 기준으로. 왜? 얘를 재산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러한 출자자가 이 법인의 주식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건데 팔면 될 걸 못 팔다 보니까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얘가 시가 베이스로는 얼마지? 라는 한 범위 안에서 지금부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지분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발행주식 총수 중에서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게 지분율이죠. 다만 이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왜? 재산으로 보니까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 사업양도인의 한도 다시 볼게요. 사업양수인 책임을 지는 건
그러면 양수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양수받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양수대가. 될까요? 사업을 양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줬을 거예요. 그 대가 부분과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양수 대가가 불분명해? 그러면 뭘 갖고 판단한다? 상증세법 평가를 준용해서 평가한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 양수 대가를 받았다라는 게 1억이야. 근데 상증세법을 갖고 평가했더니 예를 들면 5억이래. 4억 차이가 나네. 야, 이거다. 우리 상증세법상에서의 중요성 평가 금액은 시가의 차익이 3억이거나 혹은 안에서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 개별세법인 소위 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에서의 중요성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 법소에서 중요성 기준은 시가의 차익이 3억이거나 시가의 5%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상증세법상에서의 중요성 기준은 뒤가 달라요. 시가의 30%입니다. 철저하게 해당 내용들은 지금 뭘 증여했어 공짜로 넘겼어라고 하는 거니까 법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야 시끄럽고 둘 중에 큰 걸로 갈래. 당연하죠. 세법 입장에서는 둘이 공모해가지고 양수대가를 확 낮춰버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책임지는 범위 자체가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야 안 되겠다. 두 개 계산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2차 납세 의무자의 이러한 납세 의무를 얘기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가볼게요. 자, 이 파트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부터 보자면 얘는요, 이제 소위 말하면 민법상에서 지금부터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말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범위 조금 어렵게 들어와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은행이 있고요. 지금부터 채무자 A씨,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 빌릴 놈이야. 근데 이제 얘는 집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라면 자 지금부터 은행한테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은행이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얘가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 혹시 담보 낼 거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집이 있어 집. 그럼 집 담보로 걸게. 근데 집을 담보로 건다라고 말만 해놓고 이 집을 홀라당 팔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 황망할 수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일단 양도해. 담보 목적으로 양도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넘긴 거예요. 진짜 판 거야 맡겨둔 거야. 맡겨뒀지만 단순히 맡겨둘게라는 말로만 하는 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 공신력이 좀 떨어지니까 야 그럼 나한테 양도를 해.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양도담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넘긴 건 아니고 내가 원래 1년 후에 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그 기한에 못 갚게 되면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그 집이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도담보 쉽게 말하면 설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그렇게 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리고요. 얘는 주택을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건 이게 진짜로 판 거냐라고 했을 때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진짜로 판 거라면요.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되죠. 근데 양도세 과세 대상도 아니야. 민법상 서로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 자체를 지금처럼 양도라는 형식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실질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부가세법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건물들을 양도담보로 넘겼다 하더라도 건물을 넘겨서 매각했다 양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판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공고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 건 아닌 거야. 되죠? 담보로만 넘긴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채무자는 여전히 집에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 수익은 계속 가능한 상태다라고 해서 형식은 양도지만 실질은 담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명칭 등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양도담보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권자가 됩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되겠고, 자, 그걸 누가 설정해 준 거죠? 집주인이 설정해 준 거예요. 돈 빌려간 채무자인 집주인이 설정해 준 거라서 양도담보 설정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설정자, 권자 두 개로 나뉘고 은행, 투자, 권자, 투자. 그런가 하면 채무자, 세자, 설정자, 세자 이렇게 움직일게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권자가 누구고 설정자가 누구지 마구 헷갈릴 수 있어요. 똑같이 양도담보라는 키워드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양도담보 권자와 양도담보 설정자, 설정 권자지만 설정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일례로요.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요 안에 보시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해당 물건을 이전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형식상 소유권은 이전이 된 거예요. 형식상. 그렇지만 진짜 이전한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세법이 지금부터 과세를 매길 때는 얘는 양도세도 부과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얘가 지금 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과가 아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상으로 을에게 사용하게끔 한다라는 형태로 이런 형식이 소위 말하면 양도담보의 이러한 설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고 자, 이제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은행이 지금부터 채무자한테 돈 빌려주고 양도담보를 설정한 건데 자 소위 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 채무자에게 받아야 될 국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뒤에 가서 바로 다음 단원을 배우겠지만 채무자에게 받아야 될 국세가 있을 때 뭘 기준으로 이제 외부의 제3자들과 나중에 다툼을 할 거냐면 법정기일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채무자 말고 어차피 지금 내가 다퉈야 되는 게 채무자가 아니야. 체납자가 아니야. 체납자가 아니고 외부의 제3자들하고 다퉈야 되거든요. 그럼 외부의 제3자들과 국가가 야 나도 과세권이 있어. 나도 과세채권이 있어. 그러면 내 과세채권은 그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나도 과세채권이 생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날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 기일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if 법정 기일이 5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도담보권이 형성이 되었고 해서 이때 양도담보 설정을 6월 10날 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국세 입장에서 받을 돈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채무자를 상대로 받을 돈이 언제 형성된 거냐면 5월 30일에 채권이 형성된 거고 그랬을 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건 은행이 침을 언제 발랐냐면 6월 10날 바른 거예요. 누가 더 빨리 했죠? 국세가 먼저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쉽게 말하면 이 체납자이자 채무자를 뺀 나머지 외부의 제3자와의 경합을 벌릴 때는 항상 법정기일과 설정일을 가지고 경합을 벌립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법정기일이 우선이라면 국가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말하면 우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형식적으로는 지금 채무자의 소유주택이 양도가 돼서 넘어갔지만 진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이미 이 집에다가 내가 먼저 침발랐어 라고 한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얘가 먼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있고 양도담보 설정자가 있는데 자, 납부하세요 라고 했던 건데 지금부터 얘가 납부를 안 하는 거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납 상태가 돼버리면 지금부터 내야 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 채무자 것을 탈탈 텁니다. 압류 들어가서 탈탈 털어서 지금부터 체납 세금을 지금부터 충당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충당이 됐는데 부족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다 이제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국가가 가만 봤더니 야, 얘 거는 이제 얘는 개털인데 얘는 이제 거의 재산이 아닥났어. 근데 얘가 지금 얘한테 양도로 넘겨버린 게 있네. 담보 목적으로 넘긴 거 있어. 하지만 담보 목적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진짜 판 거야? 잠깐 갔다가 맡겨놓은 거야. 맡겨놓은 거니까 여전히 그 집은 현재 상태는 채무자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집에다가 이미 찜을 발라놨기 때문에 뭘 통해서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찜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이 그 집의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거네.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합니다. 은행 너 제공받은 양도담보로 납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물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이 물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는 게 물적 납세 의무다라는 개념인 거고 너가 왜요?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은 자, 국세 법정 기일보다 양도담보 설정일이 먼저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다가 내가 먼저 찜했어. 그러니 비록 네가 이 집을 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집을 팔아서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집 팔기 싫으면 어쨌건 이 집에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지금 나한테 책임을 져주든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쥐고 있는 자가 보충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양도담보권자. 뭐래요? 양도담보권자 되죠? 양도담보권자가 이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물적 납세 의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조하시겠죠?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건 그 물건 쥐고 있는 자가 보충 책임을 져라.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세 법정기일 과세채권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날인데 과세채권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단에서 납세의무 확정? 그래. 납세의무 확정과 거의 유사해. 근데 납세의무가 확정된 건 이런 거죠. 납세자가 신고 납부 세무고 내가 신고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20날 내가 신고했으면 5월 20날이 소위 말하면 지금부터 법정 기일일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고일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누구랑 따져야 되는 거냐면 이게 법정 기일이 먼저야 아니야 내가 담보를 먼저 설정했어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체납자랑 따지는 거예요. 외부의 제3자랑 따지는 거예요. 외부의 제3자랑 따지는 거야.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 얘를 단순히 예를 들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적으로 내가 주장해 볼 수 있는 날이다라고 해서 법정기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 대부분이 확정일과 유사하지만 꼭 같지는 않아요. 꼭 같지 않기 때문에 뒤에 가서 법정기일을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정기일은 누구랑 따지는 거다? 외부의 제3자들과 따지는 거예요. 구조하시겠어요? 외부의 제3자들과. 지금처럼 양도담보 설정일은 은행이 담보로 설정을 받은 거네. 은행이 권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설정권자로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은행의 설정일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법정기일이 먼저야. 그럼 이 경우는 국가가 먼저 찜한 거네. 오케이. 이 경우는 물적 납세 의무를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야, 너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를 물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울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요. 양도담보 설정이 먼저래. 그럼 그 집에다가 누가 더 침발한 거죠? 누가 더 먼저냐면 이번에는 은행이 먼저 한 거야. 그럼 국가는 뒤로 짜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물적 납세의무를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더 먼저냐라고 하는 게 당연히 오답 지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겠고, 자, if 국세 법정기일이 우선이라면 그럼 이제 이거죠. 원래 은행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런 거죠. 원래 애쌍초 체납자가 재산이 많아. 그러면 그때는 체납자 재산 팔아가지고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체납자가 개털이야. 개털이라서 나머지 부족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체납자 소유로 있는 그 집이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라서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항상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자는요, 가만히 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를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세금이 예를 들면 100억인데 지금 60억 징수가 됐고 나머지 40억을 징수해야 되는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서를 때려 맞고 알게 돼요. 하여 지금부터 이렇게 납부 고지서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허걱 내가 이 집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물적 납세의무가 생길 텐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내가 그걸 지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야, 후딱 팔아버리자. 이럴 수 있어요. 후딱 팔아버리면 물적 납세의무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적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라는 법문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가 지거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물적 납세의무는 물건을 쥐고 있는 자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한테 물릴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원래는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그리고 압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기에는 은행이 귀신같이 알고 후딱 팔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 생략하냐면 독촉을 생략합니다. 아시겠죠?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를 걸어서 압류 등기를 하는 순간 이제 이 집에 해당하는 권리는 과세관청이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구조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적 납세 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의 납부고지서가 지금부터 송부되고 나면은 독촉을 생략하고 바로 압류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문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개념 자체를 말로 묻기도 합니다. 일단 볼게요.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되, 다시요. 채무자의 법적 소유권, 아까 제가 그림으로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집 갖고 있는 놈 있죠? 얘를 뭐라고 얘기했죠? 담보 채무자 설정자 되죠? 설정권자 설정자 같은 개념이겠고, 그런가 하면 채권자는요, 은행 되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법적 소유권을 이전시켰으니까 형식적으로 넘어갔어.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는 제도를 양도담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 이렇게 해서 이 양도담보 재산의 정의도 오답이 아닌 정답 지문으로 가끔 나옵니다. 이럴 때는 받다 안 받다가 중요한 거니까 잘 챙겨두시고, 자, 그럼 이제 물적 납세 의무 구체적으로 갑니다. 당연히 이 요건을 흔들어서 오답이 나와요. 요건을 흔들어서.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죠. 반드시 뭐가 선행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냐면 간다. 누가 먼저니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간다.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갑니다.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권이 먼저야. 양도담보권이 먼저야. 자, 간다. 물적 납세 의무를 물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자, 법정기일보다 지금 쉽게 말하면 양도담보 설정일이 나중이야. 그럼 법정기일이 먼저라는 얘기네. 이런 경우는 물적 납세 물릴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갑니다.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일단 국세와 강제징수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 갑니다. 2차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본래 납세의무자 저도 또 짜져 있고 얘가 이번에는 2차 납세의무자야. 근데 여기에서도 물적 납세의무는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2차 납세의무자지만 납세자야. 납세자 범위 안에서는 지금 납세자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니까 이 경우라면 어찌됐건 일단 요 모든 물적 납세의무는 그 다음 단계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갑니다. 납부고지서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송달된 시점까지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해야죠. 뭔 말이야? 아, 권자가요. 그 집 들고 있어요. 근데 납부고지서가 자 간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발송했고 막 도착할 예정에 있는데 팔아버리고 없어. 그럼 나는 물적 납세의무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고지서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송달되는 시점까지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권자에게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딱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양도담보의 설정이 간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에 간다. 법정기일 후에. 그 누가 먼저래? 법정기일이 먼저야. 될까요?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법정기일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깡패처럼 야, 너 네가 주고 있네.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의 깡패 권리죠.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법정기일이 먼저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양도담보권이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다는 것이고 주인공이 법정기일이면 법정기일이 먼저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시겠죠? 국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 항상 보충 책임입니다. 굳이 얘를 건드릴 필요 없이 이미 원래의 체납자의 재산으로 충당이 다 끝나면 굳이 보충 책임 안 내려와도 돼요. 얘가 개털이라서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니다. 양도담보 재산을 제외하고는 양도담보 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되죠? 다시 한번 설정자 누구? 아까 채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체납자, 채무자 세 자씩. 자, 물적 납세 의무자 누구냐면 권자. 되죠? 그래서 이때 채권자라고 하는 건 아까 은행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도는요. 그 집을 기준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양도담보재산가에.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그 집에다가 국가가 찜바른 거 아니야. 그럼 그 집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거지. 우리는 은행에 금고에 돈이 많아요. 우리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집만큼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러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물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보내면 돼? 고지서. 그래서 이제 갑니다. 고지서 보내요. 근데 고지서를 보냈더니 애당초 물적 납세 의무의 성립 자체는 그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은행이 여시같이 후딱 팔아버려. 그럼 더 이상 물적 납세에 물릴 수가 없는 거네. 그래서 독촉 생략. 될까요?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 될까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납부고지하고 납기가 있고 독촉장인 납기가 있고 그리고 나면 압류, 매각, 청산이라고 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임의적 징수 절차 그리고 강제적 징수 절차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질 텐데 다시 한번 납부고지를 보낸 다음에 납기가 딱 되는 순간 독촉 생략하고 바로 뭘로 들어간다? 압류로 들어간다. 될까요? 오케이. 자, 이 개념을 이해해야 자 이제 모아 심화 스텝. 당연히 시험에서는 심화가 나오겠죠.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지금부터 나누어서 시험에서 물을 건데 첫 번째부터 갈게요. 개념은 딱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양도담보권자 은행이 이러한 물적 납세 의무를 지금부터 져야 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모든 지금 이 내용 안에서 여전히 쥐고 있니라는 중심을 가지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양도담보권자가 납부고지서 도달 전에 이미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렸어. 안 갖고 있어. 결론. 물적 납세 의무 저 안 줘. 안 줘. 갑니다.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일레이저 아니야. 일레이저 아니고 네가 져라라고 어떻게 다 져라라고 하는 건데 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다라고 법문이 들어가 있고요. 제3자한테 양도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납부고지가 도달했다면 이제 물적 납세 의무를 물릴래야 물릴 수가 없는 거죠.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갑니다. 납부고지서가 고지가 됐어요. 그럼 뭘 생략해? 독촉 생략해. 그리고 뭐 들어가? 압류 들어가. 근데 그러기 전에 빨리 팔아버렸어. 오씨 잘했네. 은행 잘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물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적 납세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가 도달하고 나서 이제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압류 들어가기 전에 좀 꾸물거렸더니 얘가 얼른 후딱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 이 경우라면 팔아버리기 전까지만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이후 단에는 물적 납세 의무를 소멸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구조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잘 볼게요. 잘 봐. 중심이 뭐야?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해. 원인이 뭐든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해. 갑니다.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애당초 은행이 그거를 왜 담보로 받아놨죠? 돈 빌려주느라. 돈을 빌려줬고 담보로 받아놓은 건데 당연히 그 납세자가 이제 빚을 못 갚았을 거예요. 그럼 누구가 돼?
은행 거가 되는 거지. 형식상으로 이제 은행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불이행해서 해당 양도담보재산이 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근데 봐요. 귀속은 해도 여전히 누가 주고 있어? 은행이. 자, 그럼 물적납세 의무를 물릴 수 있다 없다? 물적납세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은행이 주고 있다니까. 다시 조심할 건 양도담보권이 소멸을 하죠. 왜냐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법적으로 네가 갖고 있긴 하지만 원래 내 거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양도담보권 자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을 여전히 누가 주고 있어? 은행이 주고 있어. 은행은 이미 납부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아 국가가 치발라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은행의 귀속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L상조 채무를 누가 먼저 받은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여전히 물적납세 의무로 존재하는 겁니다. 구조하시겠어요? 오케이 갑니다. 납부고지 당시에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해서 양도담보재산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물적납세 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경우라면 물적납세의무를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을 기인해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적납세의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말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각각이 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거짓담보 설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볼게요. 딱 봤더니 야, 그러면 지금 국가의 법정 기일보다 담보권을 먼저 갖다 걸어버리면 국가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결국은 체납자 입장에서는 야, 국가가 지금 법정 기일 되기 전에 빨리 담보권부터 좀 설정하자. 친구랑 짜. 내지는 가족과 짜서 담보권을 거짓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을 거짓으로 설정해버리면 나중에 국가가 나 우리 법정기일이 며칠인데요 라고 들었는데 안 되겠네.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네. 못 가져가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과세관청이 뭐야 이거. 담보권 뻥칸데 이거?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뻥카예요, 거짓 담보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주장할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짜고 거짓으로 한 담보권 설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특수관계인의 담보권 설정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짜고 거짓으로 한 담보권 설정은요. 일반인과 한 거야. 내 친구랑 한 거야. 느낌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친구는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인 친구랑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 딱 봐도요. 제3자하고요. 짜고 거짓 담보권 설정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의심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돼요. 구조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특수관계가 담보권 설정. 이 뻔하네 이거는. 법정기일 1년 이내 친족이나 그 밖에 특수관계가 담보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봐버리냐면 야 이거는 무조건 짜고 거짓을 한 거야.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건 납세자 네가 입증해야 돼. 입증 책임이 서로 나뉘어집니다. 구조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두 가지예요. 뻥카인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뻥카가 제3자랑 한 거니 아니면 특수관계랑 한 거니 라는 것들을 나누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이 담보권 짜고 친 거니까 취소해 주세요. 누구에게? 법원에게 지금부터 취소를 청구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질 때 짜고 거짓으로 한 담보권의 이러한 설정에 대한 취소 책임은요. 취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얘는 누구한테 있어? 주장하는 과세관청한테 있어요. 아시겠죠? 관할 세무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딱 봐도 특수관계님은요. 짰을 확률이 높지. 그래서 이거는 짰다고 그냥 봐버려. 간주해버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라고 적극적인 입증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경우라면 얘는 납세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될까요? 그래서 얘는 아시장초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추정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얘는 추정은 아니에요. 관할 세무서가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주장을 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얘는 아예 추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항변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내용을 법문으로 한번 연결을 좀 해보자면 자, 제3자와의 양도담보권 설정이다라고 해서 자,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랑 한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입증 책임은 세무서장에게 있는 겁니다. 자, 특수관계자와 양도담보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추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이라는 추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법정기일 1년 내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 설정을 했다면 이를 짜고 거짓으로 한 것으로 추정.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아니야 라는 입증은 누구한테 해야 돼? 납세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요. 자, 이러한 양도담보 설정 자체는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야. 양도세 과세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양도담보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양도담보재산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양도예요. 뭔 말이냐? 내가 애당초 양도담보를 지금 설정해 준 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었어. 근데 지금 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거는 형식적 소유권 누구한테 넘겨가요? 진짜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판 거지 뭘.
그때는 양도세 내야 돼요? 아, 내야지. 내야 돼요. 양도세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전부 다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판계, 진짜 판계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변제 충당이라는 겁니다. 변제 충당은 빚 갚느라 그 집을 넘긴 거야. 그럼 판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담보로 공고하고 다른 거야. 판 거야. 변제 충당은 판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부가세, 과세 제외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가상각비는 누가 지금부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쓴놈이 양도담보 설정자가 직접 얘를 사용했다면 그때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용수익은 누가 해? 원래 집주인이. 느낌 아시겠어요? 만약에 건물을 계속 쓰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사용수익은 계속해서 설정자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채무자, 설정자, 권자가 은행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순놈이. 누가 썼어요? 아까 원래 설정해준 놈 있죠? 그래서 채무자, 원래 지가 쓰고 있던 놈. 그 놈이 계속 감가상각비는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가 쓰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왜? 아직 지 거야. 아직 지 거니까 그 자산의 가치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소요의 이런 원가는 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구조 아시겠죠? 자, 갑니다. 우리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를 첫 번째 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엔드 마지막 납세 보증인. 되죠. 납세 보증에는 사실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뒤에 우리가 국징법을 배우게 되고요. 국징법에서의 납세 담보가 나와요. 그럼 국징법은 납세 담보는 이것만 가능해라고 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보증을 하는 인보증이 있습니다. 그 인보증 안에 납세 보증인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갑니다. 납세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하며 납세 보증인 제도는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 자체는 뭐 오답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모든 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보충적 납세 의무의 3종 세트. 누구누구 2차 납세 의무자,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그리고 납세 보증인 이 세 마리가 보충적 납세 의무자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단원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셨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